가장 큰 이슈는 역시 지진이었어요. 지진. 굉장히 생소한 자연재해인데 우리한테는 이 지진에 관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전북대 지구환경학과의 오창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여진이 있었어요. 오늘도. 오늘 낮에도. 그리고 오늘 낮 기준으로 자료를 봤더니 여진이 벌써 400회가 넘었어요.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400회나 일어나는 게 정상인가? 이게 통상적인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큰 지진이 있고 나서 작은 지진이 여진으로 있는 거라고 이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더 큰 지진으로 가는 혹은 전조는 아닌가? 뭐 전진이라고 하던가? 네. 여진이 아니라 앞서는 전진이 아닌가? 예, 제가 좀 대답하기 전에 네. 요즘 우리 학과 이름이 바뀔 지경이에요. 지구환경과학과인데 네. 이게 지구환경학과라고 그래가지고 지구환경과학과. 학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진을 바라볼 때 인간의 이 타임 스케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렇다면서요. 예. 하지만 커다란 스케일로는 어디에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네. 여기에 얼만큼의 지진이 가능하겠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언제는 모르지만.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180만 년 전부터 한반도 주변에 미치는 힘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지구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힘은 일본에서 해양지각 일본 밑으로 들어가면서 네. 서쪽으로 미는 힘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판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판구조론이라고 하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저기 히말라야가 부딪히면 네. 그 히말라야가 태평양 쪽으로 동쪽으로 미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 두 힘이 우리나라에 항상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는 단층이 그 이전부터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80만 년 이전부터. 네. 그 힘이 충분히 측정이 되면 네. 그리고 이 힘과 단층의 각도가 잘 맞으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은 지구상에 없는 거죠.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아니냐 뭐. 그런데 이제 그 힘이라는 게 발생하는 지역이 일본 앞쪽에 있잖아요. 네. 일본 앞쪽에서는 힘의 축적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되기 때문에 네.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네. 근데 그게 한 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축적이 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 보면 경주 울진 지역의 역사 자료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100년에 한 번씩 100년에 한 번. 그러니까 100년에서 800년까지 100년에 한 번씩 6.2에서 6.9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가 망하고서는 기록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네. 1638년경에 네. 진도 7.2나 7.4에 해당하는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진에 대한 경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지진에 대해서 무척 안정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질학적으로 보면 400년간 힘이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기가 500년, 600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400년이 지났으니까 확률이 높아진 것이고 만약에 400년이면 거의 다 온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진 상황이죠.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인간의 스케일로만 보다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커다란 지구 스케일로 보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그게 큰 지진이 일어날 시기를. 네. 올해 그 구마모토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구마모토 지진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강진이 나면 그 다음에 여진이 나고 끝납니다. 예. 6.5 지진이 났는데 이틀이 지나고 예. 이제 안정이 됐다 싶어서 주민을 돌려보냈어요. 예. 7.5 지진이 나가지고 42명이 죽었어요. 더 큰 지진이 뒤에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연구를 했고 네.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 그걸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계속 이거 날 거냐 안 날 거냐 물어보면 네.
대답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난감한 거죠. 아, 이게 다 변명이었구나. 400년 주기설. 네. 400년 주기설은 비교적 정확한 건가요? 아니, 400년 주기설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구마모토 지진이 나면서 일본을 포함해서 알래스카, 그다음에 미국으로 해서 남미 쪽으로 태평양 주변에 불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 불의 고리가 여러 군데서 큰 지진이 납니다. 칠레에서도 나고 알래스카에서 나고, 그러니까 지금 태평양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보다 몇 년 전인 그 후쿠시마 사태가 났을 때 그때는 일본에서조차 이 정도는 날 수 있지만 안 일어나겠지 했던 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거의 진도 9에. 진도 9.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진도 일어나고 환태평양 전체에서 움직임이 있고 구마모토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작동을 하고 뭔가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 시점에 한반도에서 계기 지진을 측정한 이후 가장 큰 지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2가 최고입니다. 이번에 5.8이죠. 이게 0.6 차이가 아니라 한 1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도는. 그러니까 진도가 하나 차이 날 때 3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진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수많은 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진은 이상한 범죄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아직도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부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여진이고 더 큰 지진은 안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그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이 재해라는 거하고 위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뭐 7이나 9가 저 산속에서 일어나면 우리 사람들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자주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울산같이 대도시가 있고 원전이 열대 개가 있는 데서는 특히나 그죠. 이런 데서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꼭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 후쿠시마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 후쿠시마의 원전이 파괴된 이후 핵심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대피시켰으나 그 주변 지역엔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 밀도가 높고 그 사람들 어디다가 직장을 만들어서 다 옮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치를 20배를 올리고 살라고 그럽니다. 암 발생 확률이 20배가 늘어나고 그것은 최소한 수십 년간 방사능이 나오는 지역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유전자가 변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사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부산이나 울산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 데가 없죠. 이건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울산하고 부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려요. 과연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때 우리가 과연 낙관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로 생각하면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너무나 심각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최악을 상정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악은 진도 7.45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자꾸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서울에 방송하러 오는 게 힘들어서 딴 교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방송국에. 이분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이 최고로 큰 게 7.45라고 본인이 썼어요. 이분 요즘에 텔레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은 6.5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고 나서는 뭔가 요청을 받았나요? 뭐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저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옛날에 새만금 때도 제가 새만금 때도 이런 토론을 많이 했는데 군산대에 계시는 분이 논문은
분명히 새만금 물은 이렇게 막으면 썩는다라고 논문을 내놓고 딱 나오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7.45 정도가 부산, 경주 혹은 뭐 서울 일대에서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원전이 7.0까지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아, 원전이? 네.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원전은 6.5를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고, 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7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럼 원전이 균열이 생기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의 또 내진 설계된 건물들을 보면, 그러니까 1998년 이전 건물들은 내진 설계 없어요. 그 다음에 2005년 이전은 6층 이상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아파트는 6층이 넘어가니까 이런 학교들은 전부 내진 설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진 설계도 7까지 견디도록 한 데는 많지 않고 뭐 6이나 6.5에 견디도록 한 거니까. 교수님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근데 사실 무서운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질 않아요. 아니, 무서워해요. 요즘은. 겪어봐서.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원래 국민들 어린애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을 새로 질 거냐 말 거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원전을 새로 2개를 더 짓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면 못 질 텐데 아직도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전하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려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고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학술적으로는 7.45, 7.5에 가까운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도 있다. 가 학술적인 연구 결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술 결과는 이렇습니다. 연구자별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최대값을 대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부는 그 레벨로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언론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수치를 낮추게 된다는 거죠, 자꾸. 그렇죠. 걱정할까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뭐 6.5라고 그러면은 딱 원전하고 딱 맞아요. 원전 옛날에 진 게 6.5고 그래서 6.5라고 그러는구나. 7이잖아요. 그러니까 6.5라고 그러면 원전이 다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우연인지 모르지만 우연이 아니겠죠. 이게 잘 맞는 겁니다. 네. 그렇더라도 6.5를 견딘다고 하더라도 그게 노후한 원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5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월성 1호기 예.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것이 무너질 언제까지? 것인가 안 무너질 것인가. 근데 회의를 들어갔더니 최악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매우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제목만 스트레스 테스트지 예. 실질은 전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아주 낙관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진도 6.5에 견디게 만들었으나 이게 7까지 견딜 거다. 그런 회의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렇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저쪽엔 계속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안 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만하게 두꺼운 걸 다 읽으래요. 그리고 자료를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심사위원회로 이제 올라가죠. 근데 그 위원들은 거의 뭐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해 놨으니까 그 위원회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위원회입니다. 교수님이 이때까지 당했던 걸 지금 다 풀려고 나오셨네. 내가 그거만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이게 여진이 아니라 더 큰 지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상정하고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무너져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가스나 전기에 의한 폭발,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이제 수돗물이 끊기면서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죽기도 해요. 따라서 사실 이게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지진이 딱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방송이 전부 재난 정보를 주는 시스템으로 딱 바뀌어야 돼요. 일본에서 그렇죠. 네. 네. 정규 방송 딱 준다는 그 다음에 대피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로 대피해?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는 초등학교로 가나 뭐 이렇게 중학교로 가면 가셔도 되는데 지진 났을 때 글로 가라 그러면 절대 가지 마세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대피 장소도 우리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지진이 나면은 이렇게 어디부터 무엇부터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일단 말 나온 김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요. 없죠. 우선순위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딱 나는 순간 전기와 가스가 자동으로 끊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이 막 나는데 집에서 전기 끄고 가스 잠그고 나갈 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다 꺼버립니다. 그렇게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진 설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되고 개인 단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장 급한 거는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질문 받은 게 어떤 분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네. 어떤 분들은 뛰어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신대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진동이 지진이 오면 진동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S파, P파, 평형파가 오고 나서 정지해요. 흔들릴 동안에는 찬장도 무너질 수 있고 이 책꽂이도 무너질 수 있고 위에 있는 이 전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이 있는 동안에는 가장 안전한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게 좋아요. 책상 위치든 아니면 이러한 문틀이든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에부터 나를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동이 멈추면 그게 몇 분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어야 얼마나 됩니까? 길어도 1분 안에 아마 끝날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지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나가는 거죠. 최대한 빨리. 흔들릴 때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나가면 안 되는 거군요. 많이 보셨겠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핸드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제어 장치들이 불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 것은 이렇게 전자파도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일들을 벌여서 이 기계들은 믿지를 마세요. 기계를 믿지 마라. 기계를 믿지 마시고 그냥 걸어서 계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가스를 끄고 전기를 끌 수는 없지만 집안에 이렇게 최소한의 그 비상약품하고 아주 간단한 식량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하나 딱 들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방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군요. 가방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소한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들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이런 얘기하면 걱정도 팔자라고 할 텐데, 그죠? 근데 지금 경주나 이 일대에서 이걸 직접 겪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학교는 건물 높이가 낮고 그 높이에서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학교 마당에들 가 계시더라고요. 마당은 왜냐하면 괜찮은데 건물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건물에서 떨어질 수 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사방이 다 건물이야. 대피할 데가 없어요. 진짜 대피할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학교 운동장이 난 겁니다. 운동장 한가운데로 가라. 그러니까 가장 건물이 적고 주변에서 무너질 게 없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죽지 않아야 되고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개인이 하기는 힘들어요. 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있어야 될, 대피소도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기나 가스나 자동으로 끄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들 이런 것도 시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량이 벼랑간 없다든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 비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으면 지진이 크게 나더라도 피해가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예를 하면 진도 7의 지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진도 7이 일어났어요. 근데 50명이 안 죽었어요.
진도 7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가 감이 안 오니까. 진도 7이면은 수영장의 물이 3분의 반 정도가 없어집니다. 물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저도 그때 지진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데 지하에 있어가지고 지진을 크게 못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안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막 찬장에서 물건이 막 떨어지고 막 몸이 흔들리니까. 이혼당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체가 1900년도에 지진으로 다 부서졌던데요. 네. 내진 설계가 엄청나게 잘 돼 있고 캘리포니아는 높은 건물들을 잘 못 보실 겁니다. 다 낮은 건물들을 줘요.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뭐 학교를 그쪽에서 스탠포드 이런 데서 나오셨나요? 예. 괜히 물어봤네. 잘난 척할 기회를 주시고. 잘 물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50명이 죽었는데 진도 7이 수천에서 일어나면은 몇만 명이 죽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철근이 안 들어가 있는 건물이니까 그냥 한 방에 몇백 명이 죽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너무나 무너진 데가 많아서 그냥 복구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됐고 안 됐고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너무 몇십 명이냐 수만 명이냐.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뭐 7.45가 내일 당장 일어나는 확률도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이렇게 유엔에서인가 어디서 순서를 매겼어요. 근데 안전에 대한 어떤 개념이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 설마 거기까지 괜찮아. 바빠. 바쁘다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괜찮다 그러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가야 될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꾸 이거 안전하게 가자 뭐 하자면 이게 태클 걸고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어도 말하려다가 아유 내가 또 괜히 이거 얘기하면 또 뭐 일이 늦어지고 뭐 골치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지진이 지금은 그 발생 양상을 보면 경주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혹시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나 뭐 강원.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개념은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뭐 이번에 양산 단층. 양산 단층처럼 네. 이렇게 활성 단층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호남 전단대라고 해가지고 남북도에서 저기 속리산을 지나서 강원도로 가는 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안반도에서 추가령 지구대를 따라서 올라가는 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심되는 활성단층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 역사 지진을 보면 경상도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국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해안 쪽과 남해안 쪽으로 집중돼서 많이 일어납니다. 서해안 쪽이면 그럼 경인 지역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나 우리가 활성단층이라고 예측되는 것들은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뭐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산 단층이라는 곳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영향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단층들도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힘의 축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떤 큰 단층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동을 유발시키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약하게 이렇게 견디고 있는 단층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다른 단층을 약화시켜서 다음 지진에 움직이게 한다든지. 서울, 경기 혹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이번 경우에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진이 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연구들을 잘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야지 뭔가 얘기할 게 생기는데 우리는 지진 안 날 나라 같으니까 그런 연구비는 쓰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를 하긴 했는데 2012년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 원전에 대한 우려, 안전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정부에서 막았다. 그 발표를. 그렇죠. 예. 연구도 안 하는데 한 것도 발표도 안 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과제였는데 네. 그 과제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활성단층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아마 그게 보고서가 제작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서 인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바른 방법은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원래 올바른 대책인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러한 정보들은 빨리빨리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이 많으셔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지만 연구 결과도 이렇게 공개될 수 있는 겁니다. 뭐 관심이 없는데 뭐 이런 거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심이 없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연구도 지지부진할 것이고 연구된 결과도 내놓지 말라고 그러면 내놓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원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원전. 그러니까 원전은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제 사실 이게 지진 하나만 가지고 보면 네. 그게 쉽지 않은 결정처럼 보여요. 우리나라의 전기가 이렇게 모자라되는데 그러면 그 확률 가지고 원전을 짓지 말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찔리는 거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가지고 뭐 이런 거. 이게 우리나라 전기가 100이라고 하면 평상시엔 60밖에 안 써요. 40은 예비 전기라서 여름에 겨울에 전기를 많이 쓰는 토탈 2달 내지 1달 반 정도만 그 전기를 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필요 없이 쓰는 전기 너무나 많잖아요. 그 다음에 대기업한테 싼 전기 너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대기업들한테는 피크 시즌에는 가격을 바꾸는 거죠. 주제가 그러면은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태양 에너지의 가격이 앞으로 1, 2년 안에 석탄, 석유보다 싸진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그 주제는 또 하나의 주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네. 지진만 가지고 원전을 막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원전을 안 줘도 그 대책에 전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그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지진 전문가로서 한반도가 지진이 완전히 안전한 지대가 아니니 네. 원전이 아닌 다른 옵션을 생각해야 될 때다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가 죽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내 손자나 내가 보지 못한 손자가 죽는 거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을 새로 짓는 것은 옛날 것은 수명이 30년이었는데 네. 이제 60년을 아주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장 안 하고도 60년이 간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정부가 참 싫어하겠네요. 연장을 하면 100년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100년 이내엔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내 후손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 후손에 대한 책임 감회를 갖는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0년 안에 일어나도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지진도 일어날 수 있다. 네. 정치가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가가 와서 내가 여기 공장을 가져오겠다 하고는 정치가 한 명 있고 내가 원전을 막아서라도 당신을 안전하게 해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첫 번째 사람이 당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국민이 표를 주는 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팩터들도 있겠지만 그런 팩터도 있는데 우리들이 사실은
환경을 보호하자든가 원전 같은 거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중요한 생각이 아니고 내 옆에다가 무슨 공장 하나, 공항 하나, 항구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정치가들이 보면 그러면 공장 하나 줘주는 게 낫겠구나. 뭐 항구 하나 줘주면 낫겠구나. 원전은 이거 해봤자 나하고 표가 상관없으니까 그건 뭐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그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야 되겠네, 이제. 그렇죠. 일반 대중은. 그렇죠. 교수님은 이제 그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서울에 계속 올라오시는 거고요. 예, 이제 계속은 못 오고. 아니, 저희가 섭외하면서, 네. 서울까지 올라오실까. 안 올라오실지도 몰라. 전화 인터뷰 계속 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직접 오신다고 해가지고 놀랐어요. 근데 예. 뵙고 보니까 역시 정부도 싫어할 만하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인프라 치약. 네. 이 파인프라 치약은 저도 써봤는데, 이 딴지 마켓에 가면은 굉장히 솔직한 사용 후기를 쓰는 란이 있어요. 거기는 알바들이 없는 란입니다. 보통 이 블로그나 이 사용자 게시판에 알바들이 참 많잖아요. 저희는 알바들을 철저히 걸러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후기만 있는데, 거기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는 치약입니다. 파인프라 치약, 제우메디컬. 자, 그 다음 해주시죠. 착한 꽃배달인데요. 기부로 아름다운 소비를 하세요. 착한 꽃배달이 도와드립니다. 구매하신 꽃바구니 화환의 가격 5%를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나 공익활동에 기부를 하는 곳입니다. 꽤 잘 되나 봐요. 8월까지 누적 기부금이 8,800만 원이었답니다. 조만간 1억을 돌파할 것 같다고요. 1800-9222입니다. 대리운전도 퀵서비스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화 달랍니다. 자, 그리고 본황칠 이노큐. 예. 꿀잠을 자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예. 푹 주무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는 이 본황칠 이노큐가 아주 유효하다. 예. 나무 인삼이라 불리는 제주 황칠나무와 제주섬 오갈피로 만든 건강한 식품입니다. 이걸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네. 많이 했는데 군산대에 계시는 분이 논문은 분명히 새만금 물은 이렇게 막으면 썩는다라고 논문을 내놓고 딱 나오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7.45 정도가 부산, 경주 혹은 뭐 서울 일대에서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원전이 7.0까지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원전이? 네.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원전은 6.5를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고, 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7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럼 원전이 균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의 또 내진 설계된 건물들을 보면, 그러니까 1998년 이전 건물들은 내진 설계 없어요. 그 다음에 2005년 이전은 6층 이상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아파트는 6층이 넘어가니까 이런 학교들은 전부 내진 설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진 설계도 7까지 견디도록 한 데는 많지 않고 뭐 6이나 6.5에 견디도록 한 거니까. 교수님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근데 사실 무서운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질 않아요. 무서워해요. 요즘은.
겪어봐서.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원래 국민들 어린애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을 새로 질 거냐 말 거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원전을 새로 2개를 더 짓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면 못 질 텐데 아직도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전하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려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고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학술적으로는 7.45, 7.5에 가까운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도 있다. 가 학술적인 연구 결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술 결과는 이렇습니다. 연구자별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예요. 네. 아까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면 네. 대답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난감한 거죠. 이게 다 변명이었구나. 400년 주기설. 네. 400년 주기설은 비교적 정확한 건가요? 그러니까 400년 주기설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구마모토 지진이 나면서 일본을 포함해서 알래스카, 그다음에 미국으로 해서 남미 쪽으로 태평양 주변에 불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 불의 고리가 여러 군데서 큰 지진이 납니다. 칠레에서도 나고 알래스카에서 나고. 그러니까 지금 태평양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보다 몇 년 전인 그 후쿠시마 사태가 났을 때 그때는 일본에서조차 이 정도는 날 수 있지만 안 일어나겠지 했던 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거의 진도 9에. 진도 9.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진도 일어나고 환태평양 전체에서 움직임이 있고 구마모토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작동을 하고 뭔가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점에 한반도에서 계기 지진을 측정한 이후 가장 큰 지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2가 최고입니다. 이번에 5.8이죠. 이게 0.6 차이가 아니라 한 1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도는. 그러니까 진도가 하나 차이 날 때 3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진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수많은 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진은 이상한 범죄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아직도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부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여진이고 더 큰 지진은 안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그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이 재해라는 거하고 위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7이나 9가 저 산 속에서 일어나면 우리 사람들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은 지구상에 없는 거죠.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힘이라는 게 발생하는 지역이 일본 앞쪽에 있잖아요. 일본 앞쪽에서는 힘의 축적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되기 때문에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근데 그게 한 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축적이 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 보면 경주 울진 지역의 역사 자료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100년에 한 번씩 100년에 한 번. 그러니까 100년에서 800년까지 100년에 한 번씩 6.2에서 6.9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가 망하고서는 기록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1638년경에 진도 7.2나 7.4에 해당하는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진에 대한 경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지진에 대해서 무척 안 좋아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질학적으로 보면 400년간 힘이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기가
500년, 600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400년이 지났으니까 확률이 높아진 것이고, 만약에 400년이면 거의 다 온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진 상황이죠.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인간의 스케일로만 보다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커다란 지구 스케일로 보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그게 큰 지진이 일어날 시기를. 예. 올해 그 구마모토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구마모토 지진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강진이 나면 그 다음에 여진이 나고 끝납니다. 예. 6.5 지진이 났는데 이틀이 지나고 예. 이제 안정이 됐다 싶어서 주민을 돌려보냈어요. 예. 7.5 지진이 나가지고 42명이 죽었어요. 더 큰 지진이 뒤에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연구를 했고 네.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 그걸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계속 그러니까 그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그게 자주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대도시. 울산같이 네. 대도시가 있고 원전이 열대 개가 있는 데서는 특히나. 네. 그죠? 이런 데서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꼭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 후쿠시마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 후쿠시마의 원전이 파괴된 이후 핵심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대피시켰으나 그 주변 지역엔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 밀도가 높고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직장을 만들어서 다 옮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치를 20배를 올리고 살라고 그럽니다. 암 발생 확률이 20배가 늘어나고 그것은 최소한 수십 년간 방사능이 나오는 지역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유전자가 변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사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부산이나 울산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 데가 없죠. 이건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울산하고 부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려요. 과연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때 우리가 과연 낙관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로 생각하면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너무나 심각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최악을 상정하고 준비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악은 진도 7.45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자꾸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서울에 방송하러 오는 게 힘들어서 네. 딴 교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방송국에. 네. 이분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이 최고로 큰 게 7.45라고 본인이 썼어요. 네. 이분 요즘에 텔레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은 6.5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고 나서는 뭔가 요청을 받았나요? 뭐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저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옛날에 새만금 때도 제가 새만금 때도 이런 토론을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지진이었어요. 지진. 굉장히 생소한 자연재해인데 우리한테는 이 지진에 관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전북대 지구환경학과의 오창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여진이 있었어요. 오늘 낮에도. 그리고 오늘 낮 기준으로 자료를 봤더니 여진이 벌써 400회가 넘었어요.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400회나 일어나는 게 정상인가? 이게 통상적인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큰 지진이 있고 나서 작은 지진이 여진으로 있는 거라고 이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더 큰 지진으로 가는 혹은 전조는 아닌가? 뭐 전진이라고 하던가? 네. 여진이 아니라 앞서는 전진이 아닌가? 예, 제가 좀 대답하기 전에 네. 요즘 우리 학과 이름이 바뀔 지경이에요. 지구환경과학과인데 네. 이게 지구환경학과라고 그래가지고 지구환경과학과. 학과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진을 바라볼 때 인간의 이 타임 스케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렇다면서요. 예. 하지만 커다란 스케일로는 어디에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예. 여기에 얼만큼의 지진이 가능하겠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언제는 모르지만.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180만 년 전부터 한반도 주변에 미치는 힘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지구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에 미치는 힘은 일본에서 해양지각 일부 밑으로 들어가면서 네. 서쪽으로 미는 힘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판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판구조론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는 저기 히말라야가 부딪히면 네. 그 히말라야가 태평양 쪽으로 동쪽으로 미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 두 힘이 우리나라에 항상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는 단층이 그 이전부터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80만 년 이전부터. 네. 그 힘이 충분히 축적이 되면 네. 그리고 이 힘과 단층의 각도가 잘 맞으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네.